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대표를 지망한 청년들은 모두 38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4명만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럼 누가 최종적인 후보 4명에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후보는 모두 16명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엄격한 서류 심사, 그리고 심층 면접, 또 2박 3일간의 정치 캠프 등 다양한 방식의 경쟁을 통과했습니다. 20대 남녀 각 8명, 그리고 30대 남녀 8명, 이렇게 모두 16명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오마이뉴스 초청 토론회에서 이 16명이 유권자 앞에서 본격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인 3월 5일과 6일에는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1차 토론회에서는 20대 남성 4명과 30대 여성 4명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의 1차 토론회에서는 30대 남성 4명과 20대 여성 4명이 각각 100분씩 정책과 비전을 서로 겨루게 됩니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100분 토론의 주인공 30대 남성 4명의 후보를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4분의 30대 남성 후보는 기호 16번의 김광진 후보.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호 1번의 김영웅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호 12번의 박은철 후보. 네. 기호 11번의 박지웅 후보. 네. 이렇게 4분을 각각 모셨습니다. 어제 1차 토론회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하는 거 좀 보셨나요? 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제 아주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오늘도 최선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후보가 왜 자신이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나섰는지 모두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각 2분씩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추천된 후보 순서에 따라서 기호 16번 김광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마지막 번호입니다. 기호 16번 김광진입니다. 번호도 마지막이고요. 사는 것도 여기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저는 순천이라는 곳에서 다 나왔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5일째 순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력전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들은 지방이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울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의 문제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10년 후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꿈꾸는 모습들을 그려보자면 과연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될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조경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역사 전공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길게 봤으면 좋겠다. 통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의는 힘이 없다. 세상에 금력, 권력, 무력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우리 사전에는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력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기호 16번 김광진입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김영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 김영웅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인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후보들과 오늘 같이 열띤 토론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투적인 자기소개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김광진 후보님처럼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문 기록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이사를 다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여러 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은철 후보님처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학우들에게 지지를 받고 활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회장 선거에는 출마해봤고 36표 차이의 아까운 표 차이였지만 낙선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는 박지웅 후보님처럼 국내의 불온서적에 대해 항거하면서 헌법소원도 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뛸 수도 있었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늦가기로 대학에 다시 들어가 지금 박지웅 후보님처럼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300여 분, 4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이 청년 비례대표를 위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동영상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양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통해 36명 안에 1차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시험을 통해 12명 안에 합격을 하고 2박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4명 안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4분 모두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왜 김용 기호 1번이 되어야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2번 박은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2번 30대 후보 박은철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여기 후보 중에서 가장 스펙으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원생도 아닌 대학생이고 얼마 전에 30살에 이등병을 타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벤처 사업을 도전하고 옆에 계신 오연호 선배님은 사실 2002년도에 전남대학교 강당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이 오마이뉴스가 빚더미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 인터넷 신문을 최초로 모난대로 도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런 추억들 속에서 20대를 도전했고 또 여기 옆에 선배님을 한 10년 만에 뵙게 되고 그리고 저는 군대를 30살에 갔다 와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2번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도전해서 소위 비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저한테는 또 나름의 운동의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 국립대학교 의장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건 광주를 적을 두고 있지만 10년 동안 자전거 국토지장정 대장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여름이면 땀방울로 전국을 도장을 찍으면서 도시의 그 콘크리트와 시멘트 속의 아픔과 시골의 흙 속의 아픔들을 느끼며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학생회장 임기를 끝나면서 20대의 아픔과 30대 저희 친구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여기를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마음은 처음에 400명 중에 하나, 그리고 48명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도 16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적인 것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같이 변해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1번 박지웅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기호 11번 박지웅입니다. 우선 제가 출마하게 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회가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서 지금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고 지정을 해서 23권의 책을 지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제가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사회가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민주주의가 가치가 무너지는 건 20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헌법소원을 냈었고 2009년도에 이제 군복을 벗고 최근서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가입을 했고 민변 회원을 했습니다. 민변에 갔더니 불온서적 사건은 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PD수첩이라든지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반값 등록금 시위를 위해서 나온 이제 촛불 그 대학생들에게 물대포로 쏘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지금 골목골목까지 중도 상인들을 지금 삶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민주주의나 인권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삶의 붕괴의 문제가 있구나. 이 자체에 저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도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기호 11번 박지웅입니다. 네. 자, 4명의 후보가 왜 자신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는지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자 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사회자 개별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토론과 릴레이 토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4명의 30대 남성 후보이신데요. 이제 다들 민주통합당에 입당은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 당원이 된 셈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전통의 그 민주당하고 시민통합당 그리고 노동시민 세력이 이 3자가 결합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에 비해서 다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미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보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자신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민주통합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령 중에 어떤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영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단순히 진보하면 앞으로 좀 더 발전된다라는 것에 머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진보는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잘 나아가는 진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에 반대되는 말은 보수라는 단어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보수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안정된 것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물의 비유를 하자면은 호수와 강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물에는 더 많은 생명체가 계속 살아 숨쉬고 사계절의 모든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다 받아내면서도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모든 계층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기도 하면서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민이기도 하면서 현재 실제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있고 청년의 모든 문제를 피부로 맞닿고 이겨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구직자, 실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사원, 팀장, 심지어 부사장에서 사장까지 다양한 계층의 그런 고민들과 이견들을 경험해보고 조율해보고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99%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철학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1%까지도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을 거의 맞춰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철 후보의 2분간의 답변입니다. 네, 박은철입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 이번에 강령을 보면 이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보적 가치, 좀 전에 이제 김영우 후보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보적인 건 정도의 수준이 점점 사물이나 어떤 진행 상태에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당이 기반을 두고 있는 정책적과 정치공학적으로 행복한 삶, 즉 행복한 삶을 두 단어로 복지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전진하는 것이 바로 저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가 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20대의 아픔을 겪고 지금 30대에 들어선 후보들로서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총리께서 오셔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요. GDP의 개념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 줄 분유통을 사면 GDP에 들어가지만 젖을 물리면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에게 어떻게 돈을 받겠는가. 그런 GDP의 개념으로 20대와 30대의 삶들이 전부 다 평가되어 왔고 스펙주의로 다들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저희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 그중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정책에 대해서 좀 이바지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내었지만 사실 통일이라는 것을 매우 낡은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하고 싶은 건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청년 정치라는 것은 역사 일을 한 번도 바뀌지 않아야 될 도덕관이나 도전정신들이 더 청년 정치이고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가장 오랫된 프레임과 문제를 갖고 있는 통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지웅 후보의 2분 답변입니다. 다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진보라는 게 말처럼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앞으로 나간다는 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하나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 쉬어야 합니다. 결국 여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가?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존중을 받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단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어디나 가봐도 잔업특근에 다 시달리는 게 기본이고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노동으로 다 지금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노동에서 나와 있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정당하게 배분받을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의 정책 중에서 3번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이게 제가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이고,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이 지향해야 될 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4명의 후보가 첫 번째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2분 이내에,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김광진 후보가 남아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김광진 후보 2분간 쓰시겠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정당이라는 걸 처음 가입했던 거는 2002년도에 개혁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되면서 정치보다는 나는 자치가 더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싶어서 지역에 시민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정당 활동을 좀 쉬다가 이번에 시민통합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제가 입당을 했는데요. 정당의 강령과 정책. 사실은 새누리당의 강령과 정책이라고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정책을 제가 뽑아온 건데요. 사실 강령과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을 하는 당원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읽어보고 가입하는 당원이나 소위 총선 후보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일단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희 강령의 최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의 애족 정신을 계승한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을 지역에서 4년을 했는데요. 저희 강령에서 참 좋은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가 좀 없다. 실제로
지금 기득권 세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점의 기반은 과거사 청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에 기인한 모든 문제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이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24개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8번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비롯되어 왔던 다양한 억압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주도권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 후보자가 2명의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순서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지웅 후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먼저 박은철 후보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계시니까 가장 어떤 좀 심각한 여러 가지 기숙사난이라든지 좀 주택 문제들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고 한데 학내 자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좀 청년 자치적인 조직이 그럼 형성돼야 될 것이냐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 한번 여쭙고 싶고요. 김광진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리면은 우선 먼저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받아서 갑자기 30살 학생 회장으로서 공감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좀 그런 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30살 회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30살 이등병을 겪으면서도 그랬던 부분인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작년에 국회를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 국립대장들은 반값 등록금에 그렇게 많이 참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립대에 비해서 이미 반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사립대장들이, 너희 반값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좀 많이 올라갔고, 심지어 뭐 한나라당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갔는데, 저 이제 자치적인 부분에 저는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절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성범죄 문제가 있는데 총유학생회를 다시 이렇게 출범을 시켜서 좀 문제를 좀 해결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대학교 전국에 270개 대학이 있는데 270개 대의 상당수가 학생총회라는 걸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에 갔을 때 사실 정치적 인테리어로서 저희들이 회장들이 많이 서 있다 오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저도 이번에 공약인데 민주통합당에서 전국의 270개의 총학생회들과 각 지역별로 소통할 수 있는 아티비스트, 기록하고 그들 말하고 조직할 수 있는 민주당 아티비스트를 조직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지웅 후보 다른 또 한 명의 후보에게 1분간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광진 후보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자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전반적인 지방 대학에 대한 육성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본인이 또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 대학 육성의 방안으로 좀 어떻게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질문이 아니고 발언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번에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입법과제 제가 발표했던 것은 지방국립대를 무상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접근은 교육비에 대한 문제로 저는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19살에서 20살이 되는 단계, 대학생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얼마나 빠질까,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38% 인구가 줄어듭니다. 38%.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로 대학을 가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진 않고 주소지는 시골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38%가 빠지는 거죠. 노인 인구는 그대로 줄어들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소위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역의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재들을 그리고 인구들을 지방에 남아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의 문제는 교육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투자의 문제로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는 국가기업들,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인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재는 권고사항인데요. 의무적으로 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고용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막 마쳤는데 바로 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김광진 후보가 다른 두 명에게 질문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예. 박은철 선배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만나보면 통일에 대한 많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 청년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통일의 방안 그리고 청년에게 있어서 통일은 어떤 관점일까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에게 한번 멋지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제가 북한학과를 사실 갈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학과 가서 어떻게 하면 통일에 어떤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것을 갖기 위해 현실에 따르는 지력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따라야 되는데 국토대장정 10년을 뛰면서 이 행동력은 좀 있었는데 지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임진각을 보고 군생활도 임진각 앞에서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번 신청하게 된 계기가요. 400명가량이 저희 응시했지 않습니까? 1100개의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통일이라든가 좀 전에 김광진 후보님 얘기하신 국립대 이런 법이나 이런 얘기는 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8%. 매우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시작을 제가 토론의 퍼센트지를 대고 어떻게 동독식, 서독식의 어떤 우리의 통일 선배이신 독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참 얘기가 길어지고 또 저도 한계점이 들어간 건 솔직히 얘기를 하겠고요. 제 공부 중이고.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정말 우리 48명이 또 마지막 날에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했지만 통일 이야기하면 선배 너무 원론적이고 구시적이고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이건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군입대를 접근할 때 단순하게 국립대 이기주의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 정책을 얘기하는 우리가 청년으로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해서 고민했을 때 지금 인기주의에서는 부족하지만 통일이야말로 역사 남한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예, 김영웅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처럼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투표로서 참여하는 분도 있겠고, 또 아니면 시민운동에 CMS로 월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겠고, 다양한 정치 참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방안 중에 청년의 정치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특히나 이번에 총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연설 때도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재래식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해라,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군화로 짓밟고 수류탄 쏴대고 그 난리 속에서도 청년들이 당당히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저희가 그 청년이 참여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 수 있었고 또 청년이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쳤기 때문에 월드컵 4강 신화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 고 김근태 의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이죠. 2012년을 점령하라. 그 유언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과거에 우리 세대가 했던 더 세상을 변화시켜야 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멘토들의 말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 변화의 주역이 돼서 행동하고 또 뛰쳐나가서 변화하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민주통합당에서 최근에 3차 공천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역 의원들이 살아있다.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청년 대표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요. 오늘도 제가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 다녀왔는데 당사 앞에 많은 분들이 항의하고 계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도 거기에 함께 자리하고 앉아서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하는지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의 상호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영웅 후보의 순서입니다. 다른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김광진 후보님께서 이 청년 비례대표 지원을 하실 때 동영상에도 담으셨던 말씀이고요. 얼마 전 가졌던 연설회에서도 담았던 말씀인데 후보님께서 캐나다의 주지서인 토미 더글라스의 1962년 의회 연설 이른바 마우스랜드라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쥐들이 고양이를 정치인으로 뽑아서 계속 핍박에 시달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빨간색 고양이, 파란색 고양이, 노란색 고양이 어떤 색의 고양이를 선택을 해도 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쥐들이 스스로 정치에 나서려고 하면 저 친구는 빨갱이다 하고 잡아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김광진 후보랑 차이가 많습니다. 장애도 있고요. 대학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 관점으로 보자면은 조건이 제가 더 많은데 네. 예, 제가 다 됐네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진 않는지 비교 우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초가 초과됐는데 이따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내용을 계속 듣다가 막판에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처음에 질문을 주셨으면 좀 생각을 할 텐데. 예. 여튼 당사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관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청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조금 더 발로 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고 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웅 후보가 조금 더 열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거는 꼭 어떤 비교 우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가진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제가 아까 토론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지방에 살아가지고 사실은 서울의 주거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에 사셨으니까 지방의 문제는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더 잘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대체하면서 보완하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청년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16분 그리고 48분 더 넓게 보면 387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는 대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좀 꿈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당신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지금 국면에서는 별로 온당한 질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제가 오늘 김광진 후보보다 2시간 일찍 왔습니다. 예, 열세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제가 박지웅 후보님께 하겠습니다. 박지웅 후보님께서는 그 법무관으로 군대에 있으시면서 23권의 불온서적에 대해서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7살? 예, 저도 27살 때 뭘 했나 굉장히 되돌아보게 만든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그런 첨예한 사상적인 자유라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신을 하셨으면서 정작 사병들의 인권이나 복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공격성 발언이십니까? 예, 이 23권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당시 지정될 당시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범자라고 하는 게 법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제 병사와 일반 장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인권을 일단 침해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4년이나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만, 저희는 사실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읽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병사가, 법무관님, 이 책을 못 읽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이제 병영 내에서 다 이 23권의 도서를 수거를 해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 그럼 이 친구들을 당장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일단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군인권센터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짜면서 정책위원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금 사병의 문제가 군대 나와서 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나와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 우리 아직까지 법 체계가 지금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병영 내에서는 병장이 지금 월급을 10만 8천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작년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역을 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상 지원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을 갖다 포퓰리즘으로 현재 정권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선해서 과연 이것이 병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좀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박은철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질문자를 여기 두 분으로 잡았는데 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더 발언기도 드리고 싶고 제가 30살에 이등병 임진과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담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준 변호사께서 군 처우 개선 공약을 좀 내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군 처우 개선이 저희 8번째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좀 변호사님하고 저는 좀 다른 생활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아까 군 월급을 얘기하셨는데 시간당 80원짜리입니다. 남자분들 인생이. 1시간 일하면 800원. 아니죠. 80원, 시간당 80원으로 계산. 10만 8천 원 계산하면. 아, 그래. 24시간인데? 네. 나중에 우리 계산해보자.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녁에 이제 라면 하나만 사 먹어도 이 3시간 동안 근무한 것들이 많이 좀 무의미해지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우 개선의 핵심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권 실태조사를 이제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이제 실태조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쓴다. 이런 게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50%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주는 것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뭐 사병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든지 또는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일선 이제 예하 부대로 쭉 내려가면은 특히 이제 저쪽 후방 부대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많이
당시에 사건들을 다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 역내에서의 문제이고 전역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 민간만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시급이 지금 4,800원인데 201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90만 원 가까이가 넘어갑니다. 월당. 근데 우리가 지금 병사들이 퇴직할 때 보장금을 줍니까? 전혀 안 줍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또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안은 지금 월급만을 바로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전역 보상금의 형태로서 당장 13년이라도 그 최소한 500만 원 정도씩은 줘야지 그 등록금을 먼저 낼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등록금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이런 월세 같은 것들, 보증금은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돈은 병사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나름대로 그 열심히 군복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처우 개선의 핵심입니다. 네. 또 한 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좀 전에 월급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800원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김영웅 후보님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죠. 사실 분노를 바탕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되면 이제 분노를 좀 아우를 줄 알고 좀 냉철하게 국가 예산도 고민해야 되고 예산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정책들은 결국은 이제 당에서는 의석수로 또 다른 자본의 개념으로서 의석수로 판가름하게 되고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우들에게 가장 분노했던 게 있습니다. 학우들의 분노를 받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MB정부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만을 크게 보는 것이지 학생회라든가 내가 있는 곳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학생회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어떤 그런 습관은 30대에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데 김용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정치관과 인식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단체고 내일 모레 3월 4일 날 창립 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단체가 처음에는 2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그 질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몸이 잘 다치는데요. 나중에 이제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잘 다치지 않게 됩니다. 병원 가는 일들, 또 뭐 복지센터나 뭐 이런 걸 찾아가는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관심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환은 저희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졸업 현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단계를 떠나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우리 흔한 속담으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까 청소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년이 너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다가 공력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스펙 쌓기라던가 결혼을 위해서는 솔직히 계산을 두드려야만 청혼을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좀 더 편안한 제도와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면 학생들도 진짜 공부만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에 매이지 않고 할 것 같고 또 학생 스스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계속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요.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즐거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들의 후보 토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대 남성 4명의 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지금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에 비하면 약간의 가시가 담긴 다소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풍경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자가 4명의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청년 문제와 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요. 사전에 추천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은철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 일자리 창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실업뿐 아니라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 이거는 계속 심각하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보편적 복지 정치를 보면, 보편적 복지 정치에서 보면 그 세 번째로 청년 고용 노동 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파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매년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벨기에 로제타 플랜 정책을 좀 따라한 거로 저는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다라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인식을 세계로 돌려야 된다라는 점을 한 가지 두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만 국내로만 중심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48명의 참가자들이 만을 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의견을 하나 드리면 국가에서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국가, 세계 기업 네트워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 아주 좋은 의견이죠. 이번에 배웠던 의견이고요. 저는 두 번째로 이번에 냈던 게 오픈 채용제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픈 채용제를 보시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유명합니다. 지방대들이 기업을 가리니까, 지방대들이 대기업에서 자신의 대학을 가리니까 대구 수도권으로 취업이 되는 현상인 거죠.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간 게 바로 오픈 채용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떨어지니까 자신의 스펙을 기업에 맞추지 못해서 자살한 신림동 자살조.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하고 있는 30% 오픈 채용제, 스펙에 대해서 묻지 않고 채용을 해라. 그러나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격을 다시 스펙으로 인간을 보는 게 아닌 기업이 인간을 볼 줄 아는 내성력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애플사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지고 국가에 대한 인격도 달라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이분을 쓰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후보 순서입니다. 살림살이 중에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많이 느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반값 등록금,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김광진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대학생의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40%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도 그 빚을 쓰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이 금감원 조사는 대부업체 40개만 조사를 한 건데 실제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1,500개 정도,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반값 등록금 문제, 그리고 제가 말했던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그 돈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그 대학들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2% 정도는 삭감이 가능할 수 있다. 과다 책정된 예산이다.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요. 지방국립대 예산 중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율은 현재 26%입니다. 다시 말하면 32% 예산을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학생이 내는 26%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걸로 보자면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뭐 6조가 든다, 7조가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예산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6월 달에 6조 예산 편성하겠다라고 했다가 당정협의에서 뒤집은 바도 있고 우리 4대강 예산 같은 경우는 뭐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에서 다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국회를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한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봐가면서 깎아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직접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토론을 진행할수록 이 시간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다음은 김영웅 후보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 또 현안을 가지고 함께 가족과 얘기를 하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 생활이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이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일과 가족, 그리고 자녀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추진돼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여의도 국회에서 저희 그 청년 비례대표 락파티 참가자들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로 세션을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 복지에 관한 토론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육과 양육에 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원탁에 둘러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학교 상담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결론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집으로 데리러 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찾으러 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는 거죠. 야근도 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보육원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야간 보육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행복을 느끼지만, 아이는 엄마와 더 같이 있을 시간을 빼앗기는 거고, 보육교사는 그만큼 근무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고용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선택근로제를 기업에서 추진을 하되 법제화시켜서 좀 더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직접 해가 지기 전에 데려갈 수 있도록 부모의 그 근무 시간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조율해서 나눠 쓸 수 있는, 물론 저도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해봤지만 좀 고용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생산성도 향상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박지웅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걱정 중에 하나가 또 내 집 마련 걱정인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대학 기숙사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예. 그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의 결국 문제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사실 서울의 지금 주거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좀 뉴타운 개발 때문에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주택 이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전세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에 지금 거의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 주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습니다. 사실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이 지금 수혜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얕고 물량도 상당히 부족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보증금이 그 천에 월세 한 4, 50인데 지방에서 서울 한번 아예 대학을 보내면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가까이 거의 비용이 깨집니다. 이러면은 이건 뭐 빈곤층의 또 저소득층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산층 자체도 대학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민자기숙사 그 대학 자체가 지금 워낙 온갖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민자기숙사를 지금 우후죽순 짓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숙사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지금 저렴한 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강자 어떤 좀 현실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될까? 이 민자기숙사 자체가 부족하고 또 공급이 일단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전월세 상한제를 지금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어 있고 이미 지금 외국이나 뭐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비단 이제 대학생들만의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후반이나 또는 뭐 30대 어떤 초반의 이런 신혼부부한테도 꼭 필요한 정책이고 지금 국민들도 거의 70, 80%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 30대 남성 4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릴레이 토론인데요. 이 토론도 오늘 우리가 갖는 순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앉은 오른쪽으로부터 김광진 후보부터 자기 옆자리에 앉은 후보에게 차례로 릴레이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인데요. 그 답변을 듣고 다시 1분의 재반론을 할 수 있고 또 1분의 재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시간 1분부터 자기의 생각을 잘 담아서 릴레이 토론답게 또 아까 상호 토론에서 있었던 날카로운 질문들 이거를 잘 담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추첨에 따라서 김광진 후보가 먼저 김영웅 후보에게 릴레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돌 줄 알고 아껴놨는데 예. 다시 예. 저희가 민주통합당이 신설 창당되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총과 구민주당과 이렇게 합당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3자의 통합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의 통합, 소위 말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래 혁신과 통합에서 통합은 먼저 이루고 나면 혁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민주당의 혁신은 언제 올 것 같은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혁신은 소위 말하는 저희가 청년의 최고위원이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회 원로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야권 뭉쳐라. 이렇게 하다가는 새누리당에게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공천 발표에서 계속 통합을 외면한, 통합의 국민 열망을 외면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과거로 좀 약간 돌아가세요. 제가 이 민주당에 입당을 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통합이 들어간 그 정당 이름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그 진보정치, 민주정치가 바라던 정말 궁극적인 목표를 담긴 정당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공식으로 정당 가입을 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리적인 통합을 3번이나 이룬 손학규 대표님께서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까지 만드시고 지금 소임을 마치셨는데요. 그때마다 실제 그 통합의 작업을 했던 분들은 통합의 정신을 외면하기 일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의 정신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그리고 양보 없는 경쟁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통합진보당과 함께, 물론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번 총선에 이기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국민들로부터 따끔하게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획정 문제라던가 또 공천에 관련된 여러 잡음들, 그런 부분들을 현 지도부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경쟁을 통해서 또 최고위원이 한 분 또 탄생할 텐데요. 저희가 또 지도부에 입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분간의 네. 질문. 약간 좀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다르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당이 두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있고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치면 다시 또 합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당이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날 당을 만들 때는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는 너무 짧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청년 정치 그리고 대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하시고 싶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당들이 양당제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유로운 사상 속에서 이합집산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합치는데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100년 정당만을 생각해서 당장 뭐 합당을 하겠다 뭐 이런 걸 강요해서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합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갖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는 게 방향이지,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누가 지도부가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대학생의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청년과 대학생이 지금처럼 현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김영웅 후보가 박은철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박은철 후보에게 통일에 관한 질문을 또 한 번 던져야 될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철 후보는 청년 정치를 꿈꾸기 위해서 청년 비례대표 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동안 지켜봐왔거나 아니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좀 층이 좀 낮다.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 뭐 장애인 복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표출되지 않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은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장애인 복지라든가 여성 복지, 그리고 이렇게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에게 토론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통계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가자. 근데 오늘 김광진 후보님이 딱 깨신 거죠. 지금 깼는데 김영웅 씨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얘기 드리면 사실 통일 얘기했지만 제가 선배님들의 아픔과 역사 속에서 통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많이 재수로운 거죠. 저희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고문 속에 지내온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선배님들께 변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혼돈 속에서 운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만들어진 과제 속에서 분노하기에 바쁘다. 그것을 어떻게 당을 탓하고 MB를 탓하고 대상일 뿐이 아닐까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만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 의정활동 계획서를 보면 통일을 하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직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조직으로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아키비스트, 제가 이제 그렇게 주창을 하는데 270여 개의 대학들이 보시면 사실상 지역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위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띄어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제 30대인데 취업 포기했지, 결혼 포기했지, 육아도 포기했지, 삼포라는 포화 속에 살고 있는데 삼치 나와가지고 교육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복지에 관해서 내지는 여성 문제에 관해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영웅 씨보다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48분의 1의 조각으로서 저는 제가 국립대회장과 이것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통일이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는 첫 번째, 제 의정활동 계획에서 첫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300명가량이 냈던 정책들을 모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양육 보육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선택 근로제 얘기 나왔는데 저희 그 청년 비례대표 지원자 중에 김교연이라는 후보님께서 그렇죠. 내셨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주거복지 청년 주거 관련된 박기덕 후보님이 내신 또 공약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입법과제였고요.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인 게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철학을 다 아우를 수는 그러니까 복지를 떠나서는 다른 철학들을 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은철 후보님께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북한 주민의 복지까지 좀 더 이렇게 뻗어가는, 그래서 내부를 아우르지 않으면 외부까지 아우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이 부재하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약간 우가려고 그러는데요. 1분이죠. 1분 짧은데. 제가 캠프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좀 루머도 있었고, 비운노권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 친구분들한테 다가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공약 좀 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약을, 제가 후보는 되든 안 되든 공약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박정섭 후보님, 또 김홍철 후보, 성상훈 후보님 다 보시면 박정섭 후보님은 대학 내 기숙사 문제에 관해서 가장 멋진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저의 능력과 어떤 걸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김기현 선배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급하고 전달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팩트적으로 얘기하면 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오픈 채용제라든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 정책 같은 경우도 DMZ탄의 생태촌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박은철 후보가 박지웅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릴레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론이 이쪽에서 받고 이제 전달시켜야겠죠.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소외받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매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뒷면에 있는 이 법인화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그 사항을 좀 이따 더 아시겠지만 질문이 짧기 때문에 법인화 문제 때문에 매우 진통을 겪었고, 작년 민주당 법인화 토론에 갔을 때 국립대회장 중에서는 서울대회장과 저만 오고 교수협회 의장들만 오셨는데, 사실 그때 서울대 회장이 슬립바를 신고 왔어요. 투쟁하다 왔다는 거죠. 투쟁하다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국회의원들께서는 국회에 슬립바 신고 왔다, 예의가 없다라고, 우리 친구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냐, 형식적인 부분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값 등록금 뒷면에 있는 법인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인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대체적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랑 지금 법인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특히 서울대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지금 대학재정 교부금법을 어떻게 도입해야 될 것인가 문제라든지, 또는 사립학교의 어떤 과도한 적립금을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래 공법상으로 이제 영조물이라는 관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거고요. 그 내부에서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법인화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잘 알지, 제 후배들이 많이 또 투쟁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그 입장을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 법인화 자체가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자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고서 법인화를 추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사태들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내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한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좀
이 질문을 4번이 김광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드릴까 했었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교부금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후죄의 처해적인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 전 세계에서 국립대가 20%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죠. 등록금이 3, 4천만 원까지 하는 미국도 국공립이 78%가량이 되는데 자 그러면 국립대가 법인화되면서 준기업화되면서 등록금에 대한 리미트 선을 풀어버리면 일부분 풀 수도 있는 거죠. 풀어버리면 나중에는 반에 반값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립대 문제 속에서 이 국립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인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아까 영조물이나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냥 그분에 생각이 있으시면 예.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법인화냐 어떤 법인의 어떤 형식이냐라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국공립 대학이든 또는 사립대학이든 교과부의 통제 범위를 더욱더 강화해가지고 감사 권한을 강화해서 등록금을 실제로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사실 접근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그 법인이 되면 일단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영리적인 목적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 지금 그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정책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예. 자, 이번 릴레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박지웅 후보가 김광진 후보에게 묻는 순서입니다. 예. 저희 김광진 후보님은 같이 이제 방도 같이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용주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이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있고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랬을 때 실제로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 의무화 외에는 뭐 뾰족한 사실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다른 묘안 같은 것들이 혹시 이제 고용주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혹시 있으신지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이력에 보면 기업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이거든요. 농산물 가공을 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딱 3명입니다. 3명이고 그래서 고용주로 하기도 참 애매한 입장인데요. 특히 보면 농가들하고 같이 하는 장목반하고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에 대한 문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방에서도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너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2,400시간, 2,500시간 뭐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은 1,800시간에 1,70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만 하지 행복할 시간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아까 사회자님 질문 안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내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나눠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당에서도 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 의무화 같은 경우는 이미 10명이서 1,800시간, 2,400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해버리면 새 사람이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산재율이 엄청 높은데 그건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산재율도 많이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1분간 제 질문. 혹시 그럼 사업장에서도 혹시 잔업특근 같은 거를 고용인들에게 어떤 시키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뭐 제가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여쭤보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이런 시간 같은 거,
그 시간을,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많이 일하기 싫으신 분은 저희 회사에 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 특징이 있습니다. 9시 40분에 출근하고요. 4시 30분에 퇴근합니다. 네, 아주 좋은 회사죠. 사실은 그 근무 시간을 줄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원래 좀 다른 곳에서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옮겼어요. 근데 옮기면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속 근무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시간을 그냥 근무 시간으로 치자해서 업무 시간을 좀 많이 줄인 것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잔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회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단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근무 시간은 제도로 못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700시간이든 1800시간이든 그 국가가 정하는 시간 정도. 물론 분명히 그 야근이나 이런 거 잔업이 필요한 회사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직업, 네. 자, 이로써 릴레이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후보가 약 30초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지금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혹은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이고 또 왜인지 30초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철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요? 네. 그래서 좀 첫 번째가 걸리는데요. 개인적으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이제 간디, 어릴 때부터 간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제가 또 두 번째 좋아하게 됐던 건 학내에서 그 종교 싸움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종교를 가지신 분께서. 중재할 때 정말 사람이 믿는 것의 가치관을 통합시키는 게 매우 어렵구나. 라는 그 간디의 삶을 보면 좀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간디를 좀 존경합니다. 네. 자, 박지웅 후보. 예, 저는 조영래 변호사님을 제일 존경해왔고 법조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영래 변호사님이 1980년대 이제 인권의 그 암흑시대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상징적인 존재였고 또 그 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그 현장에 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법정에서 끊임없이 변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이기도 했고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아픈 사람들을 갖다 항상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조영래 변호사를 제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진 후보. 예, 저는 김근태 의장을 롤모델로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정치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곳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가장 극단적인 곳에서 현장에서 길 위에서 그렇게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싶습니다. 네. 김영웅 후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비행기를 잘 모는 안철수라는 기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력이 있는 오래된 선장 손학규를 좋아합니다. 그분께서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계속 주창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의 민주진영 통합을 이뤄내셨고 지금도 계속 많은 분들에게 어떤 면으로는 비난도 받고 어떤 분들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회자가 드리는 짧은 공통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요. 18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고 닮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닮고 싶지 않는지 그 이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선택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30대 남성 4명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답변 순서는 아까와 반대 순서로 김영웅 후보부터 답을 하겠습니다. 30초인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연설을 들었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번 만났지만 직접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인영 최고께서 굉장히 뭐랄까요,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셨고 또 같은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모습에 저런 열정은 좀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분을 보시면은 저를 제외하고는 다국적의 분들이 앉아 계신 듯한 착각을 하실 텐데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범우주적인 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목소리도 높아야 되고 열정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최고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김광진 후보. 예, 저는 저희 당 의원분 중에 김진애 의원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지지했던, 저희를 비례로 내세웠던 그 그룹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해서는 저희 정강 안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권리를 잘 대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조경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 법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비례대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사람들의 권리를 잘 대변해야 된다. 우리는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그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김진애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웅 후보. 예. 저는 그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그 이정희 의원을 제일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거의 최우수 의원이기도 하고 항상 현장에서 있었고 하지만 항상 국회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면은 타의 추종을 거의 불허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의 이제 또 배우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찬 총리님이 가장 아끼는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시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철 후보. 네, 좀 전에 좀 위험한 상상을 좀 했는데 저는 다들 이렇게 소위 진보나 자 의원님들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분 추가하다면 저는 기억 속에서 한나라당의 황우여 전 대표님을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발언을 제가 잘해서 가끔 뉴라이트라는 발언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국립대 등록금 문제에 그렇게 다가갔을 때 각 당 대표님들 제가 뒤에 서 있고 참가했지만 기재 발언하고 모두 발언하고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황우여 대표께서는 끝까지 4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전국 회장들한테 그 진정성만큼은 문자를 두드리시면서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우 감명 깊었고 그리고 제가 또 변명하자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선배님 매우 제가 최근에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지방 내려가시는 거를 다시 느껴져서 또 그분의 열정 또한 존경한다고 이렇게 두 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100분 토론을 총 마무리하는 4명의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90분 동안 아주 열전을 벌였는데요. 이 2분 동안의 시간 동안 왜 내가 30대 남성 중에서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돼야 되는지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용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등록금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취업 외에도 아이를 키우기도 힘드시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정책들을 펼쳤지만 국민 성공 시대를 위해 왜곡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성공을 추구해왔고 이제 우리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어서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 또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청년 비례대표를 같이 개최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서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연일 손수조 후보만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청년, 행동하는 청년들을 보고 행동하는 양심들이 밖으로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김영웅은 기호 1번입니다. 김영웅은 많은 계층을 아우르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김영웅은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은 서민, 중산층, 그리고 장애인, 노인, 여성 모든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을 위한 정권교체에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청년이 나서기 위해서 청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김영웅 하나로 모든 승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 김영웅은 기호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은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요즘 그 FTA 폐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여당이 정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이기도 한 거죠. 등록금은 지난 정권 때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기를 들거나 또 배신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청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당의 기준이나 어떤 교조주의, 노선의 부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시면 첫 번째가 북한의 무력 도발 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보시면 아주 보수주의적인 논리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레임의 잣대를 갖고 그 부분의 정책을 기준점을 제시하느냐는 정말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는 아닌 것이죠.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가 제시할 부분들은 기존의 선배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의 틀과 정책의 틀, 사고의 틀들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던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가장 이슈남입니다. 비운동권이냐 운동권이냐. 그만큼 저는 20대의 문제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대인 우리들이 20대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취업이 바쁜 때 31살의 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1년 동안 뛰었습니다. 여기 후보들이 아직 취업과 유구와 다 결혼은 지금 안 해서 죄송한데 거듭얘기드리지만 30대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그 자리에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진정성을 봐주신다면 기호 12번 박은철 저 아닌 이 누구라도 30대 문제, 20대 문제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을, 그 방식을, 생각의 프레임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박은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웅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사실 비극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원래 전 사실 되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런 어떤 정치의 현장까지 나오게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표정이 어둡다는 표정 얘기를 한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다시 웃어야겠다, 활짝 웃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다시 웃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30개월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정규직에 가깝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제 민변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의 이런 망가진 삶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워야겠다. 그 헌법재판소, 법원이 다 아니라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온서적 같은 거 못 읽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놓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국회로 가야겠다. 입법기관이 국회로 가면은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싸워왔던 것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망가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정체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투사가 되겠습니다. 네, 청년비례대표 기호 11번 박지웅입니다. 네, 다음은 김광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기호도 마지막이고 마무리 발언도 마지막입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기호 16번 김광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를 할 때 만든 영상을 준비하면서 12월 초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총 발의된 법안의 숫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게 14,112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나 반값 등록금 문제나 몇 가지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법률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사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14,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우리의 일상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1위로 해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두 가지 사안에 목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윗선배들을 386, 486 이렇게 규정 짓는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 세대를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 고민해봤는데 우리는 IMF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이 겪었던 청소년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겪은 지금의 20대, 30대의 문제, 그리고 이 IMF 세대가 겪어야 할 40이 돼서 환갑이 돼서의 문제들을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호 16번 김광진입니다. 네, 이상 4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00분 동안 여러분께서는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30대 남성 4명의 진지한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 4명 중에 과연 누가 30대 남성의 대표로 공식적인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가 될 것인지, 이것은 바로 청년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창 민주통합당의 청년 선거인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나 혹은 웹페이지 락파티,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월 7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과 그리고 이 락파티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이 4 후보들의 그동안의 경험,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거를 참조하시고요. 또 다른 청년 유권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많은 일반 청년 유권자들이 이 4 후보 중에 누가 진정한 우리의 대표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명의 후보 여러분, 오늘 100분 동안 성실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쉬고요. 밤 10시부터는 이제 1차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20대 여성 4명의 100분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